자신이 땀과 눈물로 일군 집에서 문득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정성껏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며 쩍쩍 갈라진 벽에 속살이 드러나듯 평온해 보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그 균열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5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저는 꽤나 운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그리고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 사는 다정한 남편까지. 젊은 시절을 꼬박 바쳐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이미 이룬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은 사실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던 벽 위에 덧칠한 얇은 페인트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언제든 작은 충격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조각나 흩어지고 그 안에서 지난 8년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꾹꾹 눌러 담아왔던 피로와 인내, 그리고 상처들이 낱낱이 드러나리라는 것을요. 남편의 이름은 김민준, IT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술이나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고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아낄 줄 아는 성실한 남자죠. 하지만 때로 여자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못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착한 남편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하지 않아도 될 일에까지 착하고 참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참아내며 자신의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서 결국 아내를 늘 혼자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원치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후로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한 번 유산을 겪은 뒤로는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돌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민준 씨는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며 일단 우리 삶부터 안정시키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일하지 않는다면, 이 집을 깨끗하고 안락하게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안정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강남의 이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제가 평생 소유했던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수없이 아껴 모은 월급이고 새벽 한두 시까지 보고서를 수정하며 지새운 밤들이며 소박하게 차려 먹었던 수많은 저녁 식사이고 사고 싶었지만 끝내 포기했던 예쁜 옷과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계약금을 치를 때 친정어머니께서 낡은 통장을 조용히 내밀어 주시며 빌려주셨던 그 묵직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집의 열쇠를 손에 쥐던 날, 저는 발코니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가로수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이제 드디어 돌아올 곳이 생겼구나.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적어도 편히 숨 쉴 수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한 강요로, 도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목을 조여오는 동아줄 같은 말들로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기도 하죠. 시댁은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과거 동네 유지로 활동하며 목에 힘주는 데 익숙하신 분이라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가부장적인 성격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생을 부엌에서 사셨고 입버릇처럼 자식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 가장 큰 자리는 언제나 막내딸인 유진이 차지하고 있었죠. 유진이는 제 시누이이자 남편보다 4살 어린 동생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이 집에 그러고 미남지기 얼제는 데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업은 중도에 포기했고 직장은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철이 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유진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의 뒤처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빌려드리기도 하고 조카들의 학원비를 대주기도 했죠. 서울 사는 오빠네가 형편이 더 나으니 집안의 낡은 가전제품을 바꿔드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 능력 안에서 돕고 상대가 고마워할 줄 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치게 한 것은 저의 모든 희생이 마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것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단 한 번 거절하면 곧장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밑 빠진 독에 조용히 물을 붓고 있는 걸까? 그 사건이 터지기 약 한 달 전, 회사에서 부산지사 시장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해외는 아니었지만 최소 6개월,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장기 출장이었죠.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며 이번 일을 잘 해내면 내년에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발령장을 손에 쥔 채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을 인정받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애써 만들어 놓은 생활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편과 집안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민준 씨에게 꺼내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아직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저 역시 그날 밤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생선과 채소를 사서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주 내내 너무 피곤했기에 주말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코니에 난초들에게 물을 준 뒤 깊은 잠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막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고 불과 몇 초 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이 서로를 부르는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마치 이삿짐을 나르는 것처럼 타일 바닥 위로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양손 가득 짐을 든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뒤로는 울고 지쳐 꼬질꼬질해진 아이 셋이 머리는 헝클어진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시아버님은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던진 짧고 무미건조한 한마디는 지금 다시 떠올려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유진이 이혼했다. 오늘부터 애들은 여기서 지낼 거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몇 분 만에 모든 상황이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진이는 남편에게서 쫓겨났고 7살, 5살, 그리고 이제가 3살 된 새아이는 아빠 쪽에서 단 한 명도 키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딸과 손주들이 가여웠던 시부모님은 짐을 싸서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미리 연락 한 통, 상의 한마디,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제가 넋을 잃고 서 있는 동안 아이들은 이미 거실로 뛰어들어 제가 바로 전날 세탁해둔 크림색 러그 위를 흙 묻은 신발로 마구 짓밟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갔고 다른 아이는 냉장고를 열었으며 막내는 단 것을 달라며 울어댔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다가와 아이들이 갈아입을 헌옷이라도 달라고 말하고는 마치 먼 길을 온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집에서 겪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가지고 다투다 국을 엎었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소주 한 잔을 비우시더니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양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걱정 말고 출근해라. 집안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러면서 장보기부터 밥하고 아이들 씻기는 것까지 제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당신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옆에서 거들었죠. 집에 아이들 소리가 좀 나면 더 활기차고 좋지 않냐면서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나이 드신 두 분과 어린아이 셋, 그리고 제가 일과 휴식을 위해 절대적인 정리가 필요했던 이 아파트.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이면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땅히 제 몫이 아니었어야 할 엉망진창이 된 식탁을 다 치운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부산지사 발령장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 선명한 붉은 직인이 조용히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승진의 기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문처럼 보였고 그 순간 제 안의 직감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약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땀 흘려 지켜온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들어와 그것을 가족애라고 부르는 시끄러운 수용소가 될 것이다. 저는 발령장을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차가운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저는 견딘다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불편한 식사 한 끼, 혹은 집안 물건 몇 개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애지중지 가꿔온 모든 공간, 커튼 하나, 화분 하나, 익숙한 향기 하나까지 모두 낯설게 변해버려 열쇠를 돌려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감각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조카들을 데리고 오신 첫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 쌀을 씻고 밥솥 스위치를 켠 뒤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 해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과자 상자는 갈기갈기 찢어져 부스러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조카는 더러운 양말을 신은 채 소파에 가로로 누워 잠들어 있었고 둘째는 바닥의 얇은 이불 속에서 제가 아끼던 쿠션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시어머니께서 지난밤 급하게 꺼내 깔아주신 요 위에 오줌을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신 시어머님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요 위에 소변 자국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뭘 알겠니? 아직 어리잖니. 이따 엄마가 빨면 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가 퇴근했을 때 그 요는 발코니 구석에 대충 구겨진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린내와 눅눅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죠.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가득했고 밥솥에는 식은 밥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식탁 밑에는 아이가 먹다 버린 소시지 조각도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시다가 이따금 부엌 쪽으로 소리치셨습니다. 애들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라. 애들은 좀 자연스럽게 커야 해. 그 말을 들은 이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라던 분이 온종일 조카들을 감싸고 도는 장본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물을 쏟으면 활발해서 그렇다 하시고 소파 위를 밟고 뛰면 신나게 둬야 한다 하시고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면 집에 애가 있으니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잘못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붙었고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이 당신만 아니면 그만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제 서재를 잃었습니다. 저녁에 국내 파트너사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마자 첫째와 둘째 조카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회전의자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뒤뚱뒤뚱 따라 들어오더니 요거트가 묻은 손으로 제 원목 책상에 긴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이모가 일을 해야 하니 밖에서 놀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는데 이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 집이니까 아무 방이나 다 들어가도 된대요. 그 말은 작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 했습니다. 문 쪽을 보니 시어머님께서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서 계셨지만 아이의 말을 바로잡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내며 어색하게 웃으실 뿐이었죠. 애가 어른들 얘기하는 거 어깨너머로 듣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말을 지어내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등 뒤에서 한 말을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이죠. 그날 밤 제 회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고함소리,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장난감 소리 때문에 3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저는 방에 불을 끈 채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꺼진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여자는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모두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던 몇 년 전의 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셋째 날, 모든 것이 마지막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날은 급하게 결제받아야 할 기획안 때문에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과일을 좀 샀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건강한 간식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죠.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도 모른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시끄럽고 시부모님은 연세가 드셨고 민준 씨는 온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 가족 분위기만 더 무거워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부드러운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큼하고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우유는 이미 말라붙어 끈적한 자국을 남겼고 과자 봉지, 휴지, 장난감, 더러운 옷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크림색 러그는 신발 자국과 음료수 자국, 그리고 정체 모를 얼룩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3개월 할부로 장만했던 가죽 소파의 팔걸이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자국이나 있었고 그 틈으로 하얀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고 둘째는 색연필로 TV 뒤쪽 벽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바닥 한가운데 앉아 제가 방금 내려놓은 포도를 터뜨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묻자 첫째가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시어머님은 의자에 앉아 허리가 아프다며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제가 온 것을 보고는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왔으면 저녁밥 좀 해라. 오늘 애들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네 어머니도 허리가 아프고 나도 피곤하구나. 저는 아버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제게 손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겠다며 가슴을 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흘 뒤 그는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집 한가운데 서서 마치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듯 제게 저녁밥을 하라고 태연하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제 화장대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비싼 영양크림은 뚜껑이 열린 채 거울에 문대져 있었고 립스틱은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파우더 팩트는 깨져서 하얀 커튼에 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죠. 서랍 속에 개인 서류 봉투 몇 개는 침대 발치에서 구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망가진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사적인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느끼는 그 안전함의 상실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유산 후에 친정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귀한 난초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난초가 키우기는 까다롭지만 끈기가 있어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면 결국 꽃을 피운다며 마치 여자들의 삶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웠던 난초 화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흙은 사방으로 쏟아졌고 뿌리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몇 송이의 꽃이 푼 타일 바닥 위에서 짓바려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제 등 뒤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님은 깨진 화분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화분 하나 잖니? 애들이 장난친 걸 가지고 뭘 그러니? 저는 어머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아버님도 불쾌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표정은 또 뭐냐? 집에 손주들이 더 생겼으면 좀 시끄러운 게 당연하지. 며느리가 됐으면 마음을 좀 넓게 써야지. 사사건건 얼굴 찌푸려서 다른 사람 살기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저는 갑자기 모든 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제 땀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제 노력은 하찮았고 제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벌어오고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침해 앞에서 인내하며 미소 지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생선조림, 된장찌개, 계란말이를 만들어 식탁 가득 올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순순히 말을 듣는다며 칭찬하시면서 맛있게 식사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앉아 이따금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아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제 침묵이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끝을 고하는 마침표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서재로 들어가 부산에서의 장기 출장 발령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오후에 부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번 주 내로 임무를 수락하겠다고 확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숙소와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도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나와 민준 씨 앞에 놓았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갑자기 결정했어? 당신이 6개월이나 가버리면 이 집은 어떻게? 시아버님께서 식탁을 내리치셨습니다. 어딜 가긴 어딜 가. 집안이 이런 상황에 멋대로 떠나는 건 무책임한 짓이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하실 테니 저보고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된 것뿐이에요. 시어머님은 할 말을 잃으셨고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집이 어수선한 건 알지만 우리 차근차근 해결하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이미 8년 동안이나 차근차근 해왔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옷과 서류, 노트북 등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침실과 서재문을 잠그고 열쇠는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밖에서 저를 이기적이라고 소리치셨고 시어머님은 며느리가 인정머리가 없다며 우셨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뒤늦게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설 때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남아서 부모님과 조카들을 잘 돌보며 효자 노릇마저 하세요.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지키러 갈 테니까. 그리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근처의 작은 호텔의 방을 잡았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깨끗하고 조용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고함 소리도 퀴퀴한 음식 냄새도 저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아파트에 닫힌 문 뒤에서는 이제야 진짜 폭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지난 몇 년간 당연하게 저를 깨우던 밥하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은 에어컨이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소리였죠. 제 삶은 언제나 이름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내 집이라고 믿었던 그곳에서의 8년. 이제 저는 낯선 곳에 앉아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전원을 끄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올리자 화면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부재중 전화. 저는 화면이 저절로 꺼질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계속 마음이 약해지면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그 순간의 저에게는 더없이 귀한 휴식 같았습니다. 재촉하는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도,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다 마신 뒤에야 방으로 돌아와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이 다 되어서야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의 메시지가 빼곡했습니다. 걱정으로 시작해 해명으로 이어지더니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는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 한 줄이 남아 있었죠. 서연아,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저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가 자신의 가족이 가져온 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인정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옆으로 치워두고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신이 땀과 눈물로 일군 집에서 문득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정성껏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며 쩍쩍 갈라진 벽에 속살이 드러나듯 평온해 보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그 균열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5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저는 꽤나 운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그리고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 사는 다정한 남편까지. 젊은 시절을 꼬박 바쳐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이미 이룬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은 사실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던 벽 위에 덧칠한 얇은 페인트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언제든 작은 충격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조각나 흩어지고 그 안에서 지난 8년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꾹꾹 눌러 담아왔던 피로와 인내, 그리고 상처들이 낱낱이 드러나리라는 것을요. 남편의 이름은 김민준, IT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술이나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고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아낄 줄 아는 성실한 남자죠. 하지만 때로 여자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못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착한 남편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하지 않아도 될 일에까지 착하고 참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참아내며 자신의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서 결국 아내를 늘 혼자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원치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후로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한 번 유산을 겪은 뒤로는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돌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민준 씨는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며 일단 우리 삶부터 안정시키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일하지 않는다면, 이 집을 깨끗하고 안락하게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안정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강남의 이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제가 평생 소유했던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수없이 아껴 모은 월급이고 새벽 한두 시까지 보고서를 수정하며 지새운 밤들이며 소박하게 차려 먹었던 수많은 저녁 식사이고 사고 싶었지만 끝내 포기했던 예쁜 옷과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계약금을 치를 때 친정어머니께서 낡은 통장을 조용히 내밀어 주시며 빌려주셨던 그 묵직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집의 열쇠를 손에 쥐던 날, 저는 발코니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가로수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이제 드디어 돌아올 곳이 생겼구나.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적어도 편히 숨 쉴 수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한 강요로, 도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목을 조여오는 동아줄 같은 말들로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기도 하죠. 시댁은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과거 동네 유지로 활동하며 목에 힘주는 데 익숙하신 분이라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가부장적인 성격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생을 부엌에서 사셨고 입버릇처럼 자식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 가장 큰 자리는 언제나 막내딸인 유진이 차지하고 있었죠. 유진이는 제 시누이이자 남편보다 4살 어린 동생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이 집에 그러고 미남직이 얼제는 데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업은 중도에 포기했고 직장은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철이 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유진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의 뒤처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빌려드리기도 하고 조카들의 학원비를 대주기도 했죠. 서울 사는 오빠네가 형편이 더 나으니 집안의 낡은 가전제품을 바꿔드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 능력 안에서 돕고 상대가 고마워할 줄 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치게 한 것은 저의 모든 희생이 마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것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단 한 번 거절하면 곧장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밑 빠진 독에 조용히 물을 붓고 있는 걸까? 그 사건이 터지기 약 한 달 전, 회사에서 부산지사 시장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해외는 아니었지만 최소 6개월,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장기 출장이었죠.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며 이번 일을 잘 해내면 내년에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발령장을 손에 쥔 채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을 인정받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애써 만들어 놓은 생활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편과 집안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민준 씨에게 꺼내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아직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저 역시 그날 밤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생선과 채소를 사서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주 내내 너무 피곤했기에 주말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코니에 난초들에게 물을 준 뒤 깊은 잠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막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고 불과 몇 초 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이 서로를 부르는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마치 이삿짐을 나르는 것처럼 타일 바닥 위로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양손 가득 짐을 든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뒤로는 울고 지쳐 꼬질꼬질해진 아이 셋이 머리는 헝클어진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시아버님은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던진 짧고 무미건조한 한마디는 지금 다시 떠올려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유진이 이혼했다. 오늘부터 애들은 여기서 지낼 거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몇 분 만에 모든 상황이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진이는 남편에게서 쫓겨났고 7살, 5살, 그리고 이제가 3살 된 새아이는 아빠 쪽에서 단 한 명도 키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딸과 손주들이 가여웠던 시부모님은 짐을 싸서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미리 연락 한 통, 상의 한마디,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제가 넋을 잃고 서 있는 동안 아이들은 이미 거실로 뛰어들어 제가 바로 전날 세탁해둔 크림색 러그 위를 흙 묻은 신발로 마구 짓밟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갔고 다른 아이는 냉장고를 열었으며 막내는 단 것을 달라며 울어댔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다가와 아이들이 갈아입을 헌옷이라도 달라고 말하고는 마치 먼 길을 온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집에서 겪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가지고 다투다 국을 엎었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소주 한 잔을 비우시더니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양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걱정 말고 출근해라. 집안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러면서 장보기부터 밥하고 아이들 씻기는 것까지 제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당신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옆에서 거들었죠. 집에 아이들 소리가 좀 나면 더 활기차고 좋지 않냐면서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나이 드신 두 분과 어린아이 셋, 그리고 제가 일과 휴식을 위해 절대적인 정리가 필요했던 이 아파트.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이면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땅히 제 몫이 아니었어야 할 엉망진창이 된 식탁을 다 치운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부산지사 발령장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 선명한 붉은 직인이 조용히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승진의 기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문처럼 보였고 그 순간 제 안의 직감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약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땀 흘려 지켜온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들어와 그것을 가족애라고 부르는 시끄러운 수용소가 될 것이다. 저는 발령장을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차가운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저는 견딘다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불편한 식사 한 끼, 혹은 집안 물건 몇 개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애지중지 가꿔온 모든 공간, 커튼 하나, 화분 하나, 익숙한 향기 하나까지 모두 낯설게 변해버려 열쇠를 돌려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감각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조카들을 데리고 오신 첫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부엌으로 쌀을 씻고 밥솥 스위치를 켠 뒤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 해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과자 상자는 갈기갈기 찢어져 부스러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조카는 더러운 양말을 신은 채 소파에 가로로 누워 잠들어 있었고, 둘째는 바닥의 얇은 이불 속에서 제가 아끼던 쿠션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땀과 눈물로 일군 집에서 문득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정성껏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며 쩍쩍 갈라진 벽에 속살이 드러나듯 평온해 보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그 균열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5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저는 꽤나 운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그리고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 사는 다정한 남편까지. 젊은 시절을 꼬박 바쳐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이미 이룬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은 사실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던 벽 위에 덧칠한 얇은 페인트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언제든 작은 충격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조각나 흩어지고 그 안에서 지난 8년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꾹꾹 눌러 담아왔던 피로와 인내, 그리고 상처들이 낱낱이 드러나리라는 것을요. 남편의 이름은 김민준, IT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술이나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고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아낄 줄 아는 성실한 남자죠. 하지만 때로 여자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못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착한 남편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하지 않아도 될 일에까지 착하고 참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참아내며 자신의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서 결국 아내를 늘 혼자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원치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후로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한 번 유산을 겪은 뒤로는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돌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민준 씨는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며 일단 우리 삶부터 안정시키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일하지 않는다면, 이 집을 깨끗하고 안락하게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안정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강남의 이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제가 평생 소유했던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수없이 아껴 모은 월급이고 새벽 한두 시까지 보고서를 수정하며 지새운 밤들이며 소박하게 차려 먹었던 수많은 저녁 식사이고 사고 싶었지만 끝내 포기했던 예쁜 옷과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계약금을 치를 때 친정어머니께서 낡은 통장을 조용히 내밀어 주시며 빌려주셨던 그 묵직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집의 열쇠를 손에 쥐던 날, 저는 발코니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가로수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이제 드디어 돌아올 곳이 생겼구나.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적어도 편히 숨 쉴 수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한 강요로, 도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목을 조여오는 동아줄 같은 말들로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기도 하죠. 시댁은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과거 동네 유지로 활동하며 목에 힘주는 데 익숙하신 분이라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가부장적인 성격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생을 부엌에서 사셨고 입버릇처럼 자식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 가장 큰 자리는 언제나 막내딸인 유진이 차지하고 있었죠. 유진이는 제 시누이이자 남편보다 4살 어린 동생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이 집에 그러고 미남지기 얼제는 데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업은 중도에 포기했고 직장은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철이 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유진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의 뒤처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빌려드리기도 하고 조카들의 학원비를 대주기도 했죠. 서울 사는 오빠네가 형편이 더 나으니 집안의 낡은 가전제품을 바꿔드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 능력 안에서 돕고 상대가 고마워할 줄 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치게 한 것은 저의 모든 희생이 마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것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단 한 번 거절하면 곧장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밑 빠진 독에 조용히 물을 붓고 있는 걸까? 그 사건이 터지기 약 한 달 전, 회사에서 부산지사 시장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해외는 아니었지만 최소 6개월,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장기 출장이었죠.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며 이번 일을 잘 해내면 내년에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발령장을 손에 쥔 채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을 인정받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애써 만들어 놓은 생활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편과 집안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민준 씨에게 꺼내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아직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저 역시 그날 밤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생선과 채소를 사서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주 내내 너무 피곤했기에 주말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코니에 난초들에게 물을 준 뒤 깊은 잠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막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고 불과 몇 초 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이 서로를 부르는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마치 이삿짐을 나르는 것처럼 타일 바닥 위로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양손 가득 짐을 든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뒤로는 울고 지쳐 꼬질꼬질해진 아이 셋이 머리는 헝클어진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시아버님은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던진 짧고 무미건조한 한마디는 지금 다시 떠올려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유진이 이혼했다. 오늘부터 애들은 여기서 지낼 거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몇 분 만에 모든 상황이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진이는 남편에게서 쫓겨났고 7살, 5살, 그리고 이제가 3살 된 새아이는 아빠 쪽에서 단 한 명도 키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딸과 손주들이 가여웠던 시부모님은 짐을 싸서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미리 연락 한 통, 상의 한마디,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제가 넋을 잃고 서 있는 동안 아이들은 이미 거실로 뛰어들어 제가 바로 전날 세탁해둔 크림색 러그 위를 흙 묻은 신발로 마구 짓밟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갔고 다른 아이는 냉장고를 열었으며 막내는 단 것을 달라며 울어댔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다가와 아이들이 갈아입을 헌옷이라도 달라고 말하고는 마치 먼 길을 온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집에서 겪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가지고 다투다 국을 엎었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소주 한 잔을 비우시더니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양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걱정 말고 출근해라. 집안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러면서 장보기부터 밥하고 아이들 씻기는 것까지 제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당신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옆에서 거들었죠. 집에 아이들 소리가 좀 나면 더 활기차고 좋지 않냐면서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나이 드신 두 분과 어린아이 셋, 그리고 제가 일과 휴식을 위해 절대적인 정리가 필요했던 이 아파트.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이면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땅히 제 몫이 아니었어야 할 엉망진창이 된 식탁을 다 치운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부산지사 발령장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 선명한 붉은 직인이 조용히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승진의 기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문처럼 보였고 그 순간 제 안의 직감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약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땀 흘려 지켜온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들어와 그것을 가족애라고 부르는 시끄러운 수용소가 될 것이다. 저는 발령장을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차가운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저는 견딘다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불편한 식사 한 끼, 혹은 집안 물건 몇 개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애지중지 가꿔온 모든 공간, 커튼 하나, 화분 하나, 익숙한 향기 하나까지 모두 낯설게 변해버려 열쇠를 돌려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감각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조카들을 데리고 오신 첫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 쌀을 씻고 밥솥 스위치를 켠 뒤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 해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과자 상자는 갈기갈기 찢어져 부스러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조카는 더러운 양말을 신은 채 소파에 가로로 누워 잠들어 있었고 둘째는 바닥의 얇은 이불 속에서 제가 아끼던 쿠션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시어머니께서 지난밤 급하게 꺼내 깔아주신 요 위에 오줌을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신 시어머님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요 위에 소변 자국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뭘 알겠니? 아직 어리잖니. 이따 엄마가 빨면 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가 퇴근했을 때 그 요는 발코니 구석에 대충 구겨진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린내와 눅눅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죠.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가득했고 밥솥에는 식은 밥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식탁 밑에는 아이가 먹다 버린 소시지 조각도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시다가 이따금 부엌 쪽으로 소리치셨습니다. 애들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라. 애들은 좀 자연스럽게 커야 해. 그 말을 들은 이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라던 분이 온종일 조카들을 감싸고 도는 장본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물을 쏟으면 활발해서 그렇다 하시고 소파 위를 밟고 뛰면 신나게 둬야 한다 하시고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면 집에 애가 있으니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잘못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붙었고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이 당신만 아니면 그만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제 서재를 잃었습니다. 저녁에 국내 파트너사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마자 첫째와 둘째 조카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회전의자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뒤뚱뒤뚱 따라 들어오더니 요거트가 묻은 손으로 제 원목 책상에 긴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이모가 일을 해야 하니 밖에서 놀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는데 이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 집이니까 아무 방이나 다 들어가도 된대요. 그 말은 작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 했습니다. 문 쪽을 보니 시어머님께서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서 계셨지만 아이의 말을 바로잡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내며 어색하게 웃으실 뿐이었죠. 애가 어른들 얘기하는 거 어깨 너머로 듣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말을 지어내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등 뒤에서 한 말을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이죠. 그날 밤 제 회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고함소리,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장난감 소리 때문에 3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저는 방에 불을 끈 채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꺼진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여자는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모두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던 몇 년 전의 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셋째 날, 모든 것이 마지막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날은 급하게 결제받아야 할 기획안 때문에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과일을 좀 샀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건강한 간식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죠.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도 모른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시끄럽고 시부모님은 연세가 드셨고 민준 씨는 온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 가족 분위기만 더 무거워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부드러운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큼하고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우유는 이미 말라붙어 끈적한 자국을 남겼고 과자 봉지, 휴지, 장난감, 더러운 옷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크림색 러그는 신발 자국과 음료수 자국, 그리고 정체 모를 얼룩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3개월 할부로 장만했던 가죽 소파의 팔걸이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자국이나 있었고 그 틈으로 하얀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고 둘째는 색연필로 TV 뒤쪽 벽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바닥 한가운데 앉아 제가 방금 내려놓은 포도를 터뜨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묻자 첫째가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시어머님은 의자에 앉아 허리가 아프다며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제가 온 것을 보고는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왔으면 저녁밥 좀 해라. 오늘 애들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네 어머니도 허리가 아프고 나도 피곤하구나. 저는 아버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제게 손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겠다며 가슴을 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흘 뒤 그는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집 한가운데 서서 마치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듯 제게 저녁밥, 자신이 땀과 눈물로 일군 집에서 문득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정성껏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며 쩍쩍 갈라진 벽에 속살이 드러나듯 평온해 보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그 균열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5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저는 꽤나 운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그리고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 사는 다정한 남편까지 젊은 시절을 꼬박 바쳐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이미 이룬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은 사실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던 벽 위에 덧칠한 얇은 페인트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언제든 작은 충격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조각나 흩어지고 그 안에서 지난 8년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꾹꾹 눌러 담아왔던 피로와 인내, 그리고 상처들이 낱낱이 드러나리라는 것을요. 남편의 이름은 김민준, IT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술이나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고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아낄 줄 아는 성실한 남자죠. 하지만 때로 여자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못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착한 남편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하지 않아도 될 일에까지 착하고 참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참아내며 자신의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서 결국 아내를 늘 혼자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원치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후로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한 번 유산을 겪은 뒤로는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돌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민준 씨는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며 일단 우리 삶부터 안정시키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일하지 않는다면, 이 집을 깨끗하고 안락하게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안정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강남의 이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제가 평생 소유했던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수없이 아껴 모은 월급이고 새벽 한두 시까지 보고서를 수정하며 지새운 밤들이며 소박하게 차려 먹었던 수많은 저녁 식사이고 사고 싶었지만 끝내 포기했던 예쁜 옷과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계약금을 치를 때 친정어머니께서 낡은 통장을 조용히 내밀어 주시며 빌려주셨던 그 묵직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집의 열쇠를 손에 쥐던 날, 저는 발코니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가로수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이제 드디어 돌아올 곳이 생겼구나.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적어도 편히 숨 쉴 수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한 강요로, 도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목을 조여오는 동아줄 같은 말들로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기도 하죠. 시댁은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과거 동네 유지로 활동하며 목에 힘주는 데 익숙하신 분이라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가부장적인 성격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생을 부엌에서 사셨고 입버릇처럼 자식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 가장 큰 자리는 언제나 막내딸인 유진이 차지하고 있었죠. 유진이는 제 시누이이자 남편보다 4살 어린 동생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이 집에 그러고 미남지기 얼제는 데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업은 중도에 포기했고 직장은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철이 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유진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의 뒤처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빌려드리기도 하고 조카들의 학원비를 대주기도 했죠. 서울 사는 오빠네가 형편이 더 나으니 집안의 낡은 가전제품을 바꿔드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 능력 안에서 돕고 상대가 고마워할 줄 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치게 한 것은 저의 모든 희생이 마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것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단 한 번 거절하면 곧장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밑 빠진 독에 조용히 물을 붓고 있는 걸까? 그 사건이 터지기 약 한 달 전, 회사에서 부산지사 시장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해외는 아니었지만 최소 6개월,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장기 출장이었죠.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며 이번 일을 잘 해내면 내년에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발령장을 손에 쥔 채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을 인정받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애써 만들어 놓은 생활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편과 집안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민준 씨에게 꺼내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아직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저 역시 그날 밤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생선과 채소를 사서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주 내내 너무 피곤했기에 주말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코니에 난초들에게 물을 준 뒤 깊은 잠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막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고 불과 몇 초 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이 서로를 부르는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마치 이삿짐을 나르는 것처럼 타일 바닥 위로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양손 가득 짐을 든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뒤로는 울고 지쳐 꼬질꼬질해진 아이 셋이 머리는 헝클어진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시아버님은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던진 짧고 무미건조한 한마디는 지금 다시 떠올려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유진이 이혼했다. 오늘부터 애들은 여기서 지낼 거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몇 분 만에 모든 상황이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진이는 남편에게서 쫓겨났고 7살, 5살, 그리고 이제가 3살 된 새아이는 아빠 쪽에서 단 한 명도 키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딸과 손주들이 가여웠던 시부모님은 짐을 싸서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미리 연락 한 통, 상의 한마디,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제가 넋을 잃고 서 있는 동안 아이들은 이미 거실로 뛰어들어 제가 바로 전날 세탁해둔 크림색 러그 위를 흙 묻은 신발로 마구 짓밟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갔고 다른 아이는 냉장고를 열었으며 막내는 단 것을 달라며 울어댔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다가와 아이들이 갈아입을 헌옷이라도 달라고 말하고는 마치 먼 길을 온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집에서 겪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가지고 다투다 국을 엎었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소주 한 잔을 비우시더니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양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걱정 말고 출근해라. 집안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러면서 장보기부터 밥하고 아이들 씻기는 것까지 제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당신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옆에서 거들었죠. 집에 아이들 소리가 좀 나면 더 활기차고 좋지 않냐면서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나이 드신 두 분과 어린아이 셋, 그리고 제가 일과 휴식을 위해 절대적인 정리가 필요했던 이 아파트.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이면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땅히 제 몫이 아니었어야 할 엉망진창이 된 식탁을 다 치운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부산지사 발령장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 선명한 붉은 직인이 조용히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승진의 기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문처럼 보였고 그 순간 제 안의 직감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약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땀 흘려 지켜온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들어와 그것을 가족애라고 부르는 시끄러운 수용소가 될 것이다. 저는 발령장을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차가운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저는 견딘다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불편한 식사 한 끼, 혹은 집안 물건 몇 개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애지중지 가꿔온 모든 공간, 커튼 하나, 화분 하나, 익숙한 향기 하나까지 모두 낯설게 변해버려 열쇠를 돌려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감각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조카들을 데리고 오신 첫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부엌으로 쌀을 씻고 밥솥 스위치를 켠 뒤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 해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과자 상자는 갈기갈기 찢어져 부스러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조카는 더러운 양말을 신은 채 소파에 가로로 누워 잠들어 있었고 둘째는 바닥의 얇은 이불 속에서 제가 아끼던 쿠션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시어머니께서 지난밤 급하게 꺼내 깔아주신 요 위에 오줌을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신 시어머님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요 위에 소변 자국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뭘 알겠니? 아직 어리잖니. 이따 엄마가 빨면 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가 퇴근했을 때 그 요는 발코니 구석에 대충 구겨진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린내와 눅눅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죠.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가득했고 밥솥에는 식은 밥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식탁 밑에는 아이가 먹다 버린 소시지 조각도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시다가 이따금 부엌 쪽으로 소리치셨습니다. 애들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라. 애들은 좀 자연스럽게 커야 해. 그 말을 들은 이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라던 분이 온종일 조카들을 감싸고 도는 장본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물을 쏟으면 활발해서 그렇다 하시고 소파 위를 밟고 뛰면 신나게 둬야 한다 하시고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면 집에 애가 있으니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잘못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붙었고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이 당신만 아니면 그만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제 서재를 잃었습니다. 저녁에 국내 파트너사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마자 첫째와 둘째 조카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회전의자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뒤뚱뒤뚱 따라 들어오더니 요거트가 묻은 손으로 제 원목 책상에 긴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이모가 일을 해야 하니 밖에서 놀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는데 이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 집이니까 아무 방이나 다 들어가도 된대요. 그 말은 작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 했습니다. 문 쪽을 보니 시어머님께서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서 계셨지만 아이의 말을 바로잡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내며 어색하게 웃으실 뿐이었죠. 애가 어른들 얘기하는 거 어깨너머로 듣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말을 지어내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등 뒤에서 한 말을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이죠. 그날 밤 제 회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고함소리,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장난감 소리 때문에 3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저는 방에 불을 끈 채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꺼진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여자는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모두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던 몇 년 전의 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셋째 날, 모든 것이 마지막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날은 급하게 결제받아야 할 기획안 때문에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과일을 좀 샀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건강한 간식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죠.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도 모른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시끄럽고 시부모님은 연세가 드셨고 민준 씨는 온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 가족 분위기만 더 무거워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부드러운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큼하고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우유는 이미 말라붙어 끈적한 자국을 남겼고 과자 봉지, 휴지, 장난감, 더러운 옷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크림색 러그는 신발 자국과 음료수 자국, 그리고 정체 모를 얼룩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3개월 할부로 장만했던 가죽 소파의 팔걸이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자국이나 있었고 그 틈으로 하얀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고 둘째는 색연필로 TV 뒤쪽 벽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바닥 한가운데 앉아 제가 방금 내려놓은 포도를 터뜨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묻자 첫째가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시어머님은 의자에 앉아 허리가 아프다며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제가 온 것을 보고는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왔으면 저녁밥 좀 해라. 오늘 애들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네 어머니도 허리가 아프고 나도 피곤하구나. 저는 아버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제게 손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겠다며 가슴을 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흘 뒤 그는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집 한가운데 서서 마치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듯 제게 저녁밥을 하라고 태연하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제 화장대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비싼 영양크림은 뚜껑이 열린 채 거울에 문대져 있었고 립스틱은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파우더 팩트는 깨져서 하얀 커튼에 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죠. 서랍 속에 개인 서류 봉투 몇 개는 침대 발치에서 구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망가진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사적인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느끼는 그 안전함의 상실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유산 후에 친정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귀한 난초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난초가 키우기는 까다롭지만 끈기가 있어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면 결국 꽃을 피운다며 마치 여자들의 삶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웠던 난초 화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흙은 사방으로 쏟아졌고 뿌리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몇 송이의 꽃이 푼 타일 바닥 위에서 짓바려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제 등 뒤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님은 깨진 화분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화분 하나 잤니? 자신이 땀과 눈물로 일군 집에서 문득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정성껏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며 쩍쩍 갈라진 벽에 속살이 드러나듯 평온해 보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그 균열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5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저는 꽤나 운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그리고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 사는 다정한 남편까지. 젊은 시절을 꼬박 바쳐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이미 이룬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은 사실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던 벽 위에 덧칠한 얇은 페인트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언제든 작은 충격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조각나 흩어지고 그 안에서 지난 8년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꾹꾹 눌러 담아왔던 피로와 인내, 그리고 상처들이 낱낱이 드러나리라는 것을요. 남편의 이름은 김민준, IT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술이나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고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아낄 줄 아는 성실한 남자죠. 하지만 때로 여자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못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착한 남편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하지 않아도 될 일에까지 착하고 참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참아내며 자신의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서 결국 아내를 늘 혼자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원치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후로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한 번 유산을 겪은 뒤로는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돌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민준 씨는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며 일단 우리 삶부터 안정시키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일하지 않는다면, 이 집을 깨끗하고 안락하게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안정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강남의 이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제가 평생 소유했던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수없이 아껴 모은 월급이고 새벽 한두 시까지 보고서를 수정하며 지새운 밤들이며 소박하게 차려 먹었던 수많은 저녁 식사이고 사고 싶었지만 끝내 포기했던 예쁜 옷과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계약금을 치를 때 친정어머니께서 낡은 통장을 조용히 내밀어 주시며 빌려주셨던 그 묵직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집의 열쇠를 손에 쥐던 날, 저는 발코니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가로수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이제 드디어 돌아올 곳이 생겼구나.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적어도 편히 숨 쉴 수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한 강요로, 도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목을 조여오는 동아줄 같은 말들로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기도 하죠. 시댁은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과거 동네 유지로 활동하며 목에 힘주는 데 익숙하신 분이라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가부장적인 성격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생을 부엌에서 사셨고 입버릇처럼 자식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 가장 큰 자리는 언제나 막내딸인 유진이 차지하고 있었죠. 유진이는 제 시누이이자 남편보다 4살 어린 동생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이 집에 그러고 미남지기 얼제는 데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업은 중도에 포기했고 직장은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철이 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유진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의 뒤처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빌려드리기도 하고 조카들의 학원비를 대주기도 했죠. 서울 사는 오빠네가 형편이 더 나으니 집안의 낡은 가전제품을 바꿔드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 능력 안에서 돕고 상대가 고마워할 줄 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치게 한 것은 저의 모든 희생이 마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것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단 한 번 거절하면 곧장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밑 빠진 독에 조용히 물을 붓고 있는 걸까? 그 사건이 터지기 약 한 달 전, 회사에서 부산지사 시장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해외는 아니었지만 최소 6개월,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장기 출장이었죠.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며 이번 일을 잘 해내면 내년에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발령장을 손에 쥔 채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을 인정받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애써 만들어 놓은 생활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편과 집안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민준 씨에게 꺼내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아직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저 역시 그날 밤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생선과 채소를 사서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주 내내 너무 피곤했기에 주말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코니에 난초들에게 물을 준 뒤 깊은 잠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막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고 불과 몇 초 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이 서로를 부르는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마치 이삿짐을 나르는 것처럼 타일 바닥 위로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양손 가득 짐을 든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뒤로는 울고 지쳐 꼬질꼬질해진 아이 셋이 머리는 헝클어진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시아버님은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던진 짧고 무미건조한 한마디는 지금 다시 떠올려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유진이 이혼했다. 오늘부터 애들은 여기서 지낼 거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몇 분 만에 모든 상황이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진이는 남편에게서 쫓겨났고 7살, 5살, 그리고 이제가 3살 된 새아이는 아빠 쪽에서 단 한 명도 키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딸과 손주들이 가여웠던 시부모님은 짐을 싸서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미리 연락 한 통, 상의 한마디,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제가 넋을 잃고 서 있는 동안 아이들은 이미 거실로 뛰어들어 제가 바로 전날 세탁해둔 크림색 러그 위를 흙 묻은 신발로 마구 짓밟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갔고 다른 아이는 냉장고를 열었으며 막내는 단 것을 달라며 울어댔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다가와 아이들이 갈아입을 헌옷이라도 달라고 말하고는 마치 먼 길을 온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집에서 겪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가지고 다투다 국을 엎었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소주 한 잔을 비우시더니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양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걱정 말고 출근해라. 집안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러면서 장보기부터 밥하고 아이들 씻기는 것까지 제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당신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옆에서 거들었죠. 집에 아이들 소리가 좀 나면 더 활기차고 좋지 않냐면서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나이 드신 두 분과 어린아이 셋, 그리고 제가 일과 휴식을 위해 절대적인 정리가 필요했던 이 아파트.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이면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땅히 제 몫이 아니었어야 할 엉망진창이 된 식탁을 다 치운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부산지사 발령장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 선명한 붉은 직인이 조용히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승진의 기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문처럼 보였고 그 순간 제 안의 직감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약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땀 흘려 지켜온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들어와 그것을 가족애라고 부르는 시끄러운 수용소가 될 것이다. 저는 발령장을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차가운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저는 견딘다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불편한 식사 한 끼, 혹은 집안 물건 몇 개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애지중지 가꿔온 모든 공간, 커튼 하나, 화분 하나, 익숙한 향기 하나까지 모두 낯설게 변해버려 열쇠를 돌려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감각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조카들을 데리고 오신 첫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 쌀을 씻고 밥솥 스위치를 켠 뒤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 해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과자 상자는 갈기갈기 찢어져 부스러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조카는 더러운 양말을 신은 채 소파에 가로로 누워 잠들어 있었고 둘째는 바닥의 얇은 이불 속에서 제가 아끼던 쿠션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시어머니께서 지난밤 급하게 꺼내 깔아주신 요 위에 오줌을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신 시어머님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요 위에 소변 자국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뭘 알겠니? 아직 어리잖니. 이따 엄마가 빨면 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가 퇴근했을 때 그 요는 발코니 구석에 대충 구겨진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린내와 눅눅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죠.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가득했고 밥솥에는 식은 밥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식탁 밑에는 아이가 먹다 버린 소시지 조각도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시다가 이따금 부엌 쪽으로 소리치셨습니다. 애들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라. 애들은 좀 자연스럽게 커야 해. 그 말을 들은 이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라던 분이 온종일 조카들을 감싸고 도는 장본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물을 쏟으면 활발해서 그렇다 하시고 소파 위를 밟고 뛰면 신나게 둬야 한다 하시고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면 집에 애가 있으니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잘못에는 그럴듯한 자신이 땀과 눈물로 일군 집에서 문득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정성껏 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며 쩍쩍 갈라진 벽에 속살이 드러나듯 평온해 보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그 균열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5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저는 꽤나 운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그리고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 사는 다정한 남편까지. 젊은 시절을 꼬박 바쳐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이미 이룬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은 사실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던 벽 위에 덧칠한 얇은 페인트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언제든 작은 충격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조각나 흩어지고 그 안에서 지난 8년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꾹꾹 눌러 담아왔던 피로와 인내, 그리고 상처들이 낱낱이 드러나리라는 것을요. 남편의 이름은 김민준, IT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술이나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도 없고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아낄 줄 아는 성실한 남자죠. 하지만 때로 여자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못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착한 남편을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하지 않아도 될 일에까지 착하고 참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참아내며 자신의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져서 결국 아내를 늘 혼자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원치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후로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다 한 번 유산을 겪은 뒤로는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돌봐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민준 씨는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며 일단 우리 삶부터 안정시키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일하지 않는다면, 이 집을 깨끗하고 안락하게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안정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강남의 이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제가 평생 소유했던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수없이 아껴 모은 월급이고 새벽 한두 시까지 보고서를 수정하며 지새운 밤들이며 소박하게 차려 먹었던 수많은 저녁 식사이고 사고 싶었지만 끝내 포기했던 예쁜 옷과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계약금을 치를 때 친정어머니께서 낡은 통장을 조용히 내밀어 주시며 빌려주셨던 그 묵직한 돈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집의 열쇠를 손에 쥐던 날, 저는 발코니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가로수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이제 드디어 돌아올 곳이 생겼구나.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적어도 편히 숨 쉴 수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한 강요로, 도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목을 조여오는 동아줄 같은 말들로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기도 하죠. 시댁은 서울 근교의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과거 동네 유지로 활동하며 목에 힘주는 데 익숙하신 분이라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가부장적인 성격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평생을 부엌에서 사셨고 입버릇처럼 자식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 가장 큰 자리는 언제나 막내딸인 유진이 차지하고 있었죠. 유진이는 제 시누이이자 남편보다 4살 어린 동생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이 집에 그러고 미남지기 얼제는 데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학업은 중도에 포기했고 직장은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마치 제 돈인 양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 때 사람들은 이제 철이 들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유진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의 뒤처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빌려드리기도 하고 조카들의 학원비를 대주기도 했죠. 서울 사는 오빠네가 형편이 더 나으니 집안의 낡은 가전제품을 바꿔드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 능력 안에서 돕고 상대가 고마워할 줄 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치게 한 것은 저의 모든 희생이 마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것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단 한 번 거절하면 곧장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지금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밑 빠진 독에 조용히 물을 붓고 있는 걸까? 그 사건이 터지기 약 한 달 전, 회사에서 부산지사 시장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해외는 아니었지만 최소 6개월,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장기 출장이었죠.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며 이번 일을 잘 해내면 내년에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발령장을 손에 쥔 채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결과물을 인정받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애써 만들어 놓은 생활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편과 집안일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민준 씨에게 꺼내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아직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저 역시 그날 밤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시장에 들러 싱싱한 생선과 채소를 사서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주 내내 너무 피곤했기에 주말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코니에 난초들에게 물을 준 뒤 깊은 잠에 빠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막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고 불과 몇 초 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이 서로를 부르는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마치 이삿짐을 나르는 것처럼 타일 바닥 위로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양손 가득 짐을 든 시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 뒤로는 울고 지쳐 꼬질꼬질해진 아이 셋이 머리는 헝클어진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시아버님은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던진 짧고 무미건조한 한마디는 지금 다시 떠올려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유진이 이혼했다. 오늘부터 애들은 여기서 지낼 거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몇 분 만에 모든 상황이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유진이는 남편에게서 쫓겨났고 7살, 5살, 그리고 이제가 3살 된 새아이는 아빠 쪽에서 단 한 명도 키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딸과 손주들이 가여웠던 시부모님은 짐을 싸서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죠. 미리 연락 한 통, 상의 한마디,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제가 넋을 잃고 서 있는 동안 아이들은 이미 거실로 뛰어들어 제가 바로 전날 세탁해둔 크림색 러그 위를 흙 묻은 신발로 마구 짓밟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소파 위로 기어 올라갔고 다른 아이는 냉장고를 열었으며 막내는 단 것을 달라며 울어댔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다가와 아이들이 갈아입을 헌옷이라도 달라고 말하고는 마치 먼 길을 온 것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집에서 겪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가지고 다투다 국을 엎었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소주 한 잔을 비우시더니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양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걱정 말고 출근해라. 집안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러면서 장보기부터 밥하고 아이들 씻기는 것까지 제가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당신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옆에서 거들었죠. 집에 아이들 소리가 좀 나면 더 활기차고 좋지 않냐면서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나이 드신 두 분과 어린아이 셋, 그리고 제가 일과 휴식을 위해 절대적인 정리가 필요했던 이 아파트.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이면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땅히 제 몫이 아니었어야 할 엉망진창이 된 식탁을 다 치운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부산지사 발령장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 선명한 붉은 직인이 조용히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승진의 기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문처럼 보였고 그 순간 제 안의 직감은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약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땀 흘려 지켜온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모든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들어와 그것을 가족애라고 부르는 시끄러운 수용소가 될 것이다. 저는 발령장을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 다시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차가운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저는 견딘다는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불편한 식사 한 끼, 혹은 집안 물건 몇 개가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애지중지 가꿔온 모든 공간, 커튼 하나, 화분 하나, 익숙한 향기 하나까지 모두 낯설게 변해버려 열쇠를 돌려 문을 열 때마다 누군가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감각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조카들을 데리고 오신 첫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 쌀을 씻고 밥솥 스위치를 켠 뒤 냉동실에서 고기를 꺼내 해동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거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과자 상자는 갈기갈기 찢어져 부스러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조카는 더러운 양말을 신은 채 소파에 가로로 누워 잠들어 있었고 둘째는 바닥의 얇은 이불 속에서 제가 아끼던 쿠션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시어머니께서 지난밤 급하게 꺼내 깔아주신 요 위에 오줌을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신 시어머님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요 위에 소변 자국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뭘 알겠니? 아직 어리잖니. 이따 엄마가 빨면 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제가 퇴근했을 때 그 요는 발코니 구석에 대충 구겨진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린내와 눅눅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죠.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가득했고 밥솥에는 식은 밥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식탁 밑에는 아이가 먹다 버린 소시지 조각도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시다가 이따금 부엌 쪽으로 소리치셨습니다. 애들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라. 애들은 좀 자연스럽게 커야 해. 그 말을 들은 이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라던 분이 온종일 조카들을 감싸고 도는 장본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물을 쏟으면 활발해서 그렇다 하시고 소파 위를 밟고 뛰면 신나게 둬야 한다 하시고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면 집에 애가 있으니 당연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잘못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붙었고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이 당신만 아니면 그만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제 서재를 잃었습니다. 저녁에 국내 파트너사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마자 첫째와 둘째 조카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회전의자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뒤뚱뒤뚱 따라 들어오더니 요거트가 묻은 손으로 제 원목 책상에 긴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이모가 일을 해야 하니 밖에서 놀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는데 이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 집이니까 아무 방이나 다 들어가도 된대요. 그 말은 작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듯 했습니다. 문 쪽을 보니 시어머님께서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서 계셨지만
아이의 말을 바로잡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내며 어색하게 웃으실 뿐이었죠. 애가 어른들 얘기하는 거 어깨너머로 듣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말을 지어내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등 뒤에서 한 말을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이죠. 그날 밤 제 회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고함소리,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장난감 소리 때문에 3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저는 방에 불을 끈 채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꺼진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여자는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모두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던 몇 년 전의 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셋째 날, 모든 것이 마지막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날은 급하게 결제받아야 할 기획안 때문에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과일을 좀 샀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건강한 간식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았죠.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도 모른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시끄럽고 시부모님은 연세가 드셨고 민준 씨는 온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 가족 분위기만 더 무거워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부드러운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큼하고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우유는 이미 말라붙어 끈적한 자국을 남겼고 과자 봉지, 휴지, 장난감, 더러운 옷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크림색 러그는 신발 자국과 음료수 자국, 그리고 정체 모를 얼룩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3개월 할부로 장만했던 가죽 소파의 팔걸이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자국이나 있었고 그 틈으로 하얀 솜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고 둘째는 색연필로 TV 뒤쪽 벽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바닥 한가운데 앉아 제가 방금 내려놓은 포도를 터뜨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묻자 첫째가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시어머님은 의자에 앉아 허리가 아프다며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제가 온 것을 보고는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왔으면 저녁밥 좀 해라. 오늘 애들이 하도 말썽을 부려서 네 어머니도 허리가 아프고 나도 피곤하구나. 저는 아버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제게 손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겠다며 가슴을 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흘 뒤 그는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집 한가운데 서서 마치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듯 제게 저녁밥을 하라고 태연하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제 화장대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비싼 영양크림은 뚜껑이 열린 채 거울에 문대져 있었고 립스틱은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파우더 팩트는 깨져서 하얀 커튼의 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죠. 서랍 속에 개인 서류 봉투 몇 개는 침대 발치에서 구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